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시작된 거대한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단순한 무기거래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간의 거대한 체스 게임과도 같은 현대 방위 산업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60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감도 잘 안 오는 이 엄청난 금액은 바로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차세대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규모입니다. 사실 잠수함을 뚝딱 건조하는 데 드는 돈은 약 20조 원 정도예요.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럼 나머지 40조 원은 뭐냐? 그게 진짜 큰 파이예요. 이 비용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유지보수와 MRO 정비 사업에 몰려 있습니다. 잠수함 한 대 팔고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마어마한 꿀단지 같은 사업인 셈이죠.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업이었기에 한국의 하나오션이 제안했던 패키지들의 규모는 단순히 잠수함을 넘겨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MRO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캐나다에 이식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실제 캐나다 현지 조선소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규모 교육센터 건립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조 원의 건조 비용보다 더 매력적이었던 것은 40조 원 규모의 정비 시장을 한국과 캐나다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던 거지요. 잠수함은 건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체계입니다. 하나오션은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과 도산 안창호급을 운용하며 쌓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캐나다 해군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국방 자산관리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현지 조선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스스로 잠수함을 고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제안은 경제적 파급 효과 면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산 수출은 단순히 기술력과 경제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복잡한 고차방 정식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40조 원 규모의 MRO 시장 공유 계획은 캐나다 경제계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의 고용 창출과 첨단 기술 이전은 캐나다 조선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의 순간에 작용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숫자 이상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지정학적 역학관계였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나토라는 거대한 동맹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캐나다 정부는 이 거대한 사업에서 자국 내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독일의 TKMS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수함의 성능만을 본 것은 아니고 나토 회원국 간의 상호 운용성과 유럽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캐나다의 지정학적 고민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북극해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서 캐나다는 나토 표준에 가장 근접한 독일제 잠수함을 선택함으로써 동맹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의 TKMS는 오랜 기간 유럽 해군에 잠수함을 공급하며 쌓아온 신뢰도를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서 캐나다와의 다각적인 외교적 협력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산 계약은 종종 국가 간의 포괄적인 협력 패키지의 일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태평양 너머의 한국보다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유럽 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북극해 방어라는 당면 과제 해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실리적인 외교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하나오션 입장에서도 기술력과 경제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결과가 뼈아픈 실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최첨단 모델이었지만 캐나다의 보수적인 군 수뇌부는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독일의 설계를 더 선호했습니다. 신기술의 혁신성보다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화된 장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컸던 셈입니다. 결국 기술의 승리가 아닌 정치의 승리가 이번 수주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캐나다의 이 선택은 즉각적인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이 거대한 거래가 발표된 직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드라마틱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요. 캐나다 정부가 독일의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한국의 하나오션이 밀려난 결과가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나오션은 캐나다 현지에 약속했던 그 거대한 투자 패키지들을 즉각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 싸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현지에서는 이거 한국의 반격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그러나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수주가 무산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요즘 방산 계약은요, 그냥 우리 무기 살게, 돈 줄게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현지에 이식하는 거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공장 설립이나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같은 투자들이 방산 계약이랑 조건부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오션이 철수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지역 조선 인력을 키울 훈련 허브였습니다. 수천 명의 캐나다 청년들이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발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교육 기회의 상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미래 동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약 3,800억 원 규모의 강제 공장 투자와 수소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하나오션의 차세대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응용해 캐나다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K9 자주포와 천물을 현지에서 직접 만들려던 합작사업, 그리고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LNG 사업 협력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무기 하나 놓쳤을 뿐인데 현지의 거대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니 캐나다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퀘벡과 노바스코샤 등 조선업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정부의 선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부가이익을 던져버릴 만큼 캐나다가 선택한 독일의 TKMS 잠수함의 조건이 좋았던 것일까요? 문서로 명확하게 남아있는 역사적 팩트들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독일의 214형 잠수함을 도입했던 그리스는 배가 수면 위에서 무려 최대 46도까지 확 기우는 진짜 심각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일명 파파니콜리스함 사건으로 불리는 이 결함은 잠수함의 복원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역시 214형 기반 잠수함에서 스크루 소음 문제와 연료전지 결함 때문에 꽤나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문제였냐면 결국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까지 가서 2021년에 독일 회사가 한국 쪽에 약 137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137억 원, 결함 하나가 막대한 재무적, 전력적 리스크로 바로 이어진다는 걸 딱 보여주는 숫자죠. 독일이 제안한 신형 모델은 종이 위에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실제 거친 대양에서 12척이나 되는 대규모 함대를 운용할 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운용할 북극해의 극한 환경은 잠수함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수만 마일의 항해를 통해 그 안정성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잠수함으로서 자막 능력과 정숙성 면에서 독보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죠. 이 때문에 캐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검증된 한국산 대신 검증되지 않은 독일의 신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제 잠수함에서 과거와 같은 결함이 재발한다면 캐나다는 60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놓고도 정작 필요한 시기에 잠수함을 띄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의 하나오션의 패배로 끝난 안타까운 결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내용에 진짜 짜릿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캐나다 수주전에서 밀려난 것이 한국 조선업계에는 오히려 훨씬 더 크고 절실한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적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이 열린 것이지요. 캐나다 시장이 60조 원 규모라면 미국 함정 시장은 2054년까지 무려 1600조 원에 달하는 상상 초월의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해군의 급격한 팽창에 맞서 381척의 함정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 내 조선소의 건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400척 이상의 함대를 구축하는 동안 미국은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건조 역량에 감탄하며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 액트라는 강력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국의 앞선 건조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에서 철수한 자본과 인력을 미국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면 의는 60조 원을 잃고 1600조 원을 얻는 거대한 전략적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와 지분 투자를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스마트야드 기술과 압도적인 건조 속도는 미국 입장에서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습니다. 미국이 수년씩 걸려 만드는 함정을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고품질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의 경험은
미국이라는 더 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예방주사가 되었으며 나토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귀중한 학습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의 시선은 북미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함정 시장과 MRO 생태계 장악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방산 강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마지막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국내 기술 확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도 심장인 엔진은 외국 회사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주 답답한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수출 제한이라는 족쇄를 아예 끊어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지만 2024년에 1만 파운드급 자체 엔진 사업을 딱 시작해서 2030년에는 실제 무기 체계에 딱 얹어버리겠다는 아주 명확한 시간표입니다. 이게 성공하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단 5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첨단 엔진 생산국이라는 초엘리트 클럽에 당당히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우리 것으로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무기 체계의 설계부터 수출까지 모든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수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와 추진 체계의 국산화가 완성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해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나토 조달 시장 15조 원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진짜 반격은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대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화가 캐나다에서 보여준 그 빛의 속도 같은 철수는 절대 억울해서 홧김에 한 복수가 아니에요. 1600조 원짜리 거대한 미국 시장과 독자기술 개발이라는 이 체스판의 다음 수를 위한 아주 치밀하고 구조적인 수일기였던 거죠. 수십조 원짜리 계약이 무산된 바로 그 자리에 무려 1600조 원의 거대한 바다가 열리고 있고 그 속에서 스스로 엔진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체스게임의 다음 수, 한국 방산의 진정한 비상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